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작가 소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탄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작품을 쓰고 싶었지만 힘에 벅찰 만큼 너무 깊이 숨어 있어 끌어낼 수 없었던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몇 해 전 유럽 여행 중 천착하는 기회를 만나 40년이 지나서 탄생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유독 애착이 간다는 저자와 독자가 추천하는 생명 중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 헤스트, 저자는 김호운, 발행은 도서출판 도화입니다. 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호운 작가의 신작 소설집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 헤스트에는 숲이 가르쳐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소중한 깨우침이 담겨 있습니다. 숲은 사람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숲속의 모든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죽음을 맞고 다시 숲의 걸음이 됩니다. 소설은 그런 숲과 사람들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라는 것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이 자연에서 얻은 깨우침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가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산, 물, 가락은 자연의 얼굴을 빚어내고 자연의 얼굴은 다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과 사회의 마음, 얼굴을 만들어낸다는 저자의 생각이 격조 높은 문장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자 김호운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국립한국문학관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소설창작반 및 롯데 MBC 문화센터 소설창작반 교수를 역임 중입니다.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녹색문학상을 수상하셨으며 시선으로 올해 최고 작품상 소설 부분 수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안 것은 귀국하고 나서 2달이 가까워 왔을 때다.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토악질이 치받았다. 평소 꿀 마시던 담배가 소태처럼 썼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속도 좀 불편했다. 그제야 나는 임신을 의심했다.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테스트했다. 빨간 2줄이 선명하다. 여자가 자기 뱃속에 생명을 달고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워 정신이 혼미해졌다. 마음을 추스른 뒤 나는 몇 갈래로 갈라지는 생각의 끈을 붙잡고 고민했으나 해결책은커녕 더 복잡하게 얽히기만 했다. 우선 생명의 안전 여부가 걱정이었다. 그동안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줄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생명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제일 걱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결혼하여 살림을 차렸을 때도 아이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일 자체가 어색하기만 했다. 에린, 나는 그의 이름밖에 모른다. 대학원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고 모라가 고향이라는 말을 그에게 들었을 뿐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의 고향을 알고 있으니 노력한다면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찾아서
정말 황당하다. 너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을 때 싫어. 나 여자친구 있어 하고 말하던 에린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그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고민했으나 해결책은 없다. 없애버리자. 가장 간단한 일 아닌가.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책상 위에 앙증맞게 서 있는 달마를 한참 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6살 무렵이다. 그때까지 난 엄마가 날 어디에서 주워온 줄 알았다. 우리 집에는 항상 세 여자,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만 살고 있었다. 다른 집에 다 있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없었다. 어느 날 그게 궁금해서 내가 엄마에게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를 가리키며 너는 대추나무에서 따왔어 라고 했다. 당시 내 별명이 대추였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엄마와 함께 외가에서 살았다.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의원을 했던 외가에는 늘 멍석에 대추를 말리고 있었다. 내가 대추를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한다. 또래 아이들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주전부리를 좋아하는데 나는 대추를 주면 들고 있던 과자도 팽개치고 받아먹어서 별명이 대추가 되었다. 내 외할머니는 가끔 대추처럼 작지만 야무져서 엄마를 호강시킬 거다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했다. 나는 외할머니의 이 말이 떠올라 엄마에게 화를 내다가도 곧장 꼬리를 내리고는 했다. 외할머니의 그 말이 낙인이 찍혀 그렇게 나는 엄마를 호강시켜야 하는 아이로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꼭 엄마 옆에 대추나무를 한 그루 그려 넣었다. 숙제로 가족을 그릴 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어김없이 대추나무를 그렸다. 대학에서 미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일렉트라 콤플렉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졸업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혼인신고부터 한 것도 어쩌면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외할머니도 모른다는 사실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알았다. 엄마에게는 묻지 못하고 외할머니에게 슬쩍 물었다. 외할머니는 무심결에 나도 모른다. 내 애비, 너 엄마는 알겠지 라고 말했다.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난 엄마에게 아직까지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 쌍과부집도 모자라 쌍쌍과부집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외할머니의 호된 질타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이 함께 살던 남편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 사실 이혼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내겐 그냥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헤어진 것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 대하듯 그렇게 법석을 떨었다. 남자와 살다가 혼자가 된 여자 셋이 한 집에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쌍쌍과부집에서 쌍자 하나를 떼어주기 위해 나는 원룸을 얻어 따로 독립했다. 그때부터 나는 일렉트라 콤플렉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조울증에 빠졌고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나를 구원한 것이 친구가 가져다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이었다. 나는 이 책을 받아들고 배낭을 꾸렸다. 죽기 전에 라는 제목이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배낭을 꾸리다 보니 웃음이 나올 정도로 내 처지에 딱 맞는 말이었다. 1001점의 명화 속에는 미술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도 있다. 내가 볼 수 있는 작품은 다 보고 봐야지.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심각한 다짐을 하며 책에 수록된 그림을 다 본 뒤 마지막 하나, 1001번째 선택된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밝혀내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내야 할 명제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여행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친구가 1001점을 다 보며 마법에 걸려 내가 돌아오지 못하니 반드시 몇 점은 남겨놓고 와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다. 친구는 대답 대신 내 등을 떠밀며 하늘에 떠 있는 동안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아채고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한없이 고마웠다.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이제야 철이 들었다며 좋아했다. 이참에 술도 끊으라고 한술 더 뜬다. 나는 그런 엄마에게 아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끝내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엄마는 사생결단으로 지우라고 할 것이다. 자기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것도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한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딸을 이해해 줄 엄마는 없을 것이다. 아니, 쌍쌍 과부집을 만들었다는 무서운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보다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이런 혹을 하나 붙이는 일이 사실 내겐 더 두렵다. 이 아이는 가족을 그릴 때 비어있는 아버지 자리에 무엇을 그릴까? 나는 손에 들고 있는 달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야기를 마친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무슨 의미일까? 그 웃음이. 나는 슬픈데 엄마는 웃고 있다. 긴 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들떠있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엄마를 보자 얼어붙은 듯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예린이라는 이름밖에 모르는, 그것도 수말리 떨어진 스웨덴 남자와 하룻밤 풋사랑으로 생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겠는가. 사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엄마가 증조 외할머니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도 엄마에게 내 아빠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다. 대답이 없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번 묻고 싶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화장대 위에 있는 달마를 가져와 내 손에 쥐어주며 엄마는 마치 내가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내 아빠가 준 거다. 이거밖에 모른다 나도. 했다. 그게 묻지 못했던 내 질문에 대한 엄마의 대답이었다. 엄마의 대답은 결국 달마였다. 달마를 만지작거리다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나는 말머리를 찾지 못했다. 내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여야 할지, 엄마의 입장을 헤아려 입을 다물어야 좋을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다 불쑥 한마디 던졌다. 엄마가 찾으려고 했던 1001번째 그림이 결국 이 달마였네? 엄마는 내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 이걸 가지러 그 먼 곳까지 갔던 모양이다. 너를 태우고 오기 위해. 이 달마는 내가 아닌 너에게 달려온 거야.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고 너네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할아버지에게 주었고 그게 다시 내 아빠를 거쳐서 너에게 온 거니 잘 간직해라. 행운을 가져다 준대.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교수님이 아까 춘향목이라고 하던데 선배는 그거 알아요? 응, 우리 뒷산과 앞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죄다 춘향목이야. 선배 집이 어딘데요? 춘향, 농담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너 그 유명한 춘향 몰라?
춘향이 말고 춘향. 지리 공부 엉망으로 했군. 경북 봉화에 있는 산골짜기야. 선배의 고향이 경북 봉화군 춘향이고 그 지역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춘향목이라고 부른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엄격하게 말하면 강원도 일대에서 자라는 금강석이 춘향을 통해 반출되면서 이 또한 모두 춘향목으로 불린다고도 했다. 말하자면 춘향목은 금강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겉껍질에 붉은 빛이 돌아 적성으로도 불리는데 나무가 트거나 뒤틀리지 않아 한옥 제목으로 일품이다. 선배의 고향 마을 산골짜기가 소 아가리를 닮았다고 하여 우구치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선배가 소를 조각하는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우리 아버지 직업이 원래 벌목공이었어. 평생을 산판에 돌아다녔는데 벌목한 나무를 목도에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어. 그 뒤부터 소 장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늘 소 한 마리가 매어 있었어. 보통 시골집에는 소가 평생 함께 사는 식구로 대접받지만 우리 집에서는 5일마다 매번 소가 바뀌는 거야. 5일장에 가서 아버지가 소를 팔고 다시 사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야. 밥을 주고 먹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의 소는 그렇게 잠시 거쳐가는 손님이었어. 그래서 마구간이 따로 없고 마당 한쪽에 임시로 만든 천막 아래 메어두는 거야.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거라 대부분 암소들이었어. 황소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기 맛이 좋아서 주로 암소들이 팔려가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 춘향목 송진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온 안개가 마당에 자욱하게 깔려 있는데 그 안개 속에 마당에 메어둔 소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안개에 묻혀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두 눈만은 빛을 뿜듯 선명하게 빛났어. 그 큰 눈이 나와 딱 마주친 거야.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있지? 소가 우는 걸 난 그때 처음 보았다. 날이 새고 아버지가 그 소를 몰고 나가는데 저만큼 가던 소가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나와 두 번째로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순간 섬뜩한 두려움을 느끼고 얼른 소의 시선을 피했어. 그때 봤던 그 소의 표정이 지금도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 선배는 그래서 소를 조각한다고 했다. 그 소의 표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때 본 소의 표정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선배는 나무야? 석조도 있고 브론즈도 있잖아요. 너는 왜? 달라이스트는 원래 나무로 만들어요. 스웨덴의 벌목공들이 만들었거든요. 벌목공?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뭐 돌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달라이스트가 아니라. 그럼 선배는 왜? 나도 마찬가지야. 돌엔 생명이 없잖아.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을 선배에게서 또 듣는다. 엄마는 내가 만든 달라헤스트에 영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선배는 나무야? 석조도 있고 브론즈도 있잖아요. 너는 왜? 달라헤스트는 원래 나무로 만들어요. 스웨덴의 벌목공들이 만들었거든요. 벌목공?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뭐 돌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달라헤스트가 아니지. 그럼 선배는 왜? 나도 마찬가지야. 돌엔 생명이 없잖아.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을 선배에게서 또 듣는다. 엄마는 내가 만든 달라헤스트에 영혼이 없다고 했다. 생명, 영혼. 아, 난 그제야 엄마가 한 말을 이해했다. 생명이 있는 나무와 영혼이 있는 말. 나무의 환생을 말하는 거였다. 스웨덴의 벌목공들이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그 나무 조각으로 말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환생이다. 달라헤스트는 그 나무가 환생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선배도 그런 의미로 생명이라고 했을까?
나는 그 이유는 물어보지 못했다. 달라이스트를 새롭게 발견한 흥분이 너무 커서 거기까지 내 관심이 미치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졸업할 때까지 고집스럽게 나무로 말과 소를 조각했다. 결국 교수님이 애플을 포기했다. 선배와 둘이 따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강의실에서 보기는 하지만 대화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수업을 들으며 각자 자기 작업에 몰두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 선배가 졸업하고 4년 만에 나타나 뜬금없이 춘향면 우구치까지 와서 물건을 가져가라는 것이다. 무슨 물건인지 말하지도 않으면서 이렇듯 그 선배는 좀 성격이 괴팍스러운 데가 있다. 자신은 조각가로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졸업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관광객을 상대로 찻집을 하며 먹고 살 거라고 했다. 춘향목의 전성기가 지나고 이젠 우구치가 새로운 힐링 관광 명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림욕하러 찾아온다고 했다. 며칠을 벼르고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승용차를 끌고 우구치로 갔다. 물건을 받으러 가는 목적보다 선배가 자기 집 뒷산과 앞산에 널려 있다고 말하던 그 춘향목, 살아 숨쉬는 그 나무들을 직접 한번 보고 싶었다. 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다. 혼자 먼 길을 떠날 때면 나는 언제나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낯선 시간,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 없이 혼자서 뭘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게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엄마는 동네 그림학원에 다니던 무렵부터 이미 내게 홀라서는 연습을 시켰다.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그렇게 두렵다. 그러나 지나온 뒤에 그 길을 돌아보면 그냥 이전에 걸었던 그 길일 뿐이야.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혼자 길을 나서는 게 두렵다. 엄마의 말처럼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팔을 뻗어 달마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다. 에린의 할아버지가 아들의 행운을 빌며 만들었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그것이 지금 내 손에 있다. 정말 이 목마가 무엇을 알고 스웨덴의 숲속에서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걸까? 이날부터 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달마를 찾아 손에 쥔다. 의사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잘못되었을까 봐 걱정이 된다. 에린이 한 번쯤 나를 기억해 줄까? 남자는 참 편리하다. 하룻밤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풋사랑도 여자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세상에 하룻밤 풋사랑을 하지 않은 남자가 얼마나 될까? 그들은 혹시라도 이 지구의 어디에 자신이 모르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소유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다. 우구치라 쓰인 도로 입가파를 보고 계곡길로 들어서니 정말로 소 입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다.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길 따라 15분 들어가자 갈림길에 나무로 조각한 커다란 소 한 마리와 함께 우구치 갤러리라 쓴 간판이 서 있다. 선배가 일러준 대로 그 길을 따라 다시 25분 들어가자 외딴 집 한 채가 나왔다. 주변에는 흐르는 계곡물과 사방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산뿐이다.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선배는 혼자 살고 있다. 달리 간판을 달지 않았지만 그 집이 우구치 갤러리란 걸 나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갈림길에 서 있던 것과 똑같은 소가 입구에 서 있었고 마당 여기저기에 나무로 조각한 크고 작은 소들이 서 있었다. 어림으로도 20마리는 훨씬 넘어 보인다.
무슨 목장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널찍한 마당 한쪽에 차를 세웠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은 산들을 둘러보았다. 우구치 갤러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에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다. 선배의 말대로라면 여기 있는 소나무들은 모두 춘향목이다. 산 아래 집이 있어서 나무들이 마치 갤러리를 방문한 손님들 같다. 선배가 이 첩적산 중에 왜 홀로 들어와 있는지 조금은 알 듯도 하다. 차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을 타고 소량기가 코끝에 배어왔다. 그때 찻소리를 들었는지 선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전화도 않고 용케 잘 찾아왔네? 문명인들은 다르지. 기계를 다룰 줄 알잖아요? 오랜만이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산 사람 다 됐네요. 여긴 진짜 신선 노름이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선배는 얼굴에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었다. 금방 산에서 내려온 도깨비를 연상시킨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낯설고 생소하게 다가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온기가 전해져야 하는데 이 선배를 만나면 그런 정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다. 차가운 돌 같다. 말이 집이지 창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목각한 소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한쪽에 서너 개의 테이블이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이하게 큰 공간 하나로 되어 있는 집이다. 살림집은 따로 있어요? 아니, 여기. 카페 주방 뒤쪽에 쪽문이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방 하나가 달려있다. 그게 살림집? 아니, 살림방이란다. 원래 여긴 사냥을 키우던 목장이야. 저 뒤쪽으로 초지가 있었는데 이곳이 춘향목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목장을 옮기고 소나무들을 심었어. 이 집은 건초 창고였고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이야.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사는 거지. 뭐 이래도 있을 거 다 있고 좋아. 불쌍해 보이나 보지? 아니요, 부럽네. 그렇지만 난 이렇게 살 용기가 없어요. 앉아. 커피 내려줄게. 잠시 뒤 선배는 카페 마키아토를 들고 왔다. 뭘 마실 거냐가 묻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올 줄 알았다. 내가 카페 마키아토를 즐긴다는 걸 선배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우선 우유 거품을 가볍게 한 입 물었다. 잘 만들었다. 눈꽃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부드러운 거품이 사라지자 에스프레소가 진하게 혀끝에 묻어왔다. 내가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얹어주는 카페 마키아토를 즐기는 건 맛보다도 그 생긴 모양 때문이다. 입술로 우유 거품을 한 입 물고 나면 부드러운 거품이 사라질 때쯤 숨겨진 에스프레소가 천천히 혀끝에 느껴진다. 마치 사람의 마음 같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선배를 쳐다보며 웃었다. 괜찮아? 어떻게 알았죠? 마키아토를? 좋아하지 않나? 그때 커피숍에서 이걸 마셨잖아. 처음 듣는 이름이라 특이한 애구나 생각했지. 여기 오는 손님 중에 가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배웠어. 커피만 잘 팔아도 밥은 안 굶겼어요. 맛 괜찮아요. 제대로 만들었네. 교수님께 F점 모면하고 나오던 날 학교와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내가 카페 마키아토를 마셨다. 그때 한 번 본 것을 선배는 기억하고 있었다. 마키아토를 찾는 손님을 볼 때마다 날 생각한다는 건가? 나는 선배를 쳐다보며 또 웃었다. 밥 먹고 살아요? 수입은 나와요? 여기서 열흘만 살아보면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할걸? 선배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다. 박스에 붙은 라벨지로 모아 외국에서 탁송되어 온 물건이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채였다. 이게 뭐예요? 이걸 주려고 불렀어. 택배로 보내도 되지만 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한번 다녀가는 게 좋을 듯해서 불렀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외국에서 온 물건을 내게 전해야 하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물건을 사용하려면 이곳에 와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어봤자 무슨 물건인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박스를 뜯었다. 내게 주기로 한 거라니까 이렇게 개봉해도 무방할 듯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조각도 세트가 나왔다. 칼들이 처음 보는 모양이다.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다. 와, 이거 처음 보는 칼이네요. 희한하게 생겼다. 모라 나이프야. 모라 나이프? 그게 뭐예요? 넌 달라헤스트를 제작하면서 모라 나이프도 몰라? 달라헤스트의 고향인 스웨덴의 모라에서 생산되는 달라헤스트 제작 전용 조각도야. 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모라. 알 듯 모를 듯 기억에서 아물아물 맴돌았다. 아무튼 모라가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스웨덴에 있는 달라헤스트의 고향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더구나 이 조각도가 달라헤스트를 제작하는 전용 칼이라는 게 아닌가.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았으며 또 왜 이걸 구입해서 내게 주려고 하는가. 나는 선배를 쳐다보았다. 모라 나이프가 있다는 걸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쪽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했더니 붙여왔네. 달라헤스트를 제작하는데 매우 편하다고 해. 비쌀 텐데 왜 이런 과분한 선물을 내게? 넌 단점이 그거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직도 여전하네. 갑자기 이곳까지 불러서 이 귀한 걸 주니까 그렇지. 그럼 입 다물고 받아야 정상이네? 이왕이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칼을 한번 써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부른 거? 선배는 나를 이곳까지 부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나를 데리고 춘향목이 우거진 산자락으로 데리고 갔다.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섬뜩한 두려움이 전율과 함께 온몸을 휘감는다. 선배이긴 하지만 남자와 둘이서 이 으슥한 공간에 들어왔다. 엉뚱한 생각까지 겹쳐서 한 발씩 내딛는 발걸음이 무척 무겁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려가자고 할 수도 없다. 잔뜩 주눅이 들어 따라갔는데 선배가 나무 숲속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숨을 크게 한번 쉬어봐. 나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선배의 말을 잘 따르고 있었다. 숨을 크게 쉬자 송진 냄새가 가슴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솔향기인가? 송진 냄새 같기도 하고 솔향기 같기도 하다. 둘 다 같은 의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숨이 컥 막힐 정도로 진한 향기가 온몸에 퍼졌다. 어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등하지 않았으면 솔향기라고 말했을 텐데 송진 냄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언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묻는 데는 정답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엉뚱하게 말했다. 서울과 공기가 다르네. 정답 띵동댕. 뭐야, 이 공기 마시게 하려고 여길 데리고 온 거예요? 넌 그래서 문제야. 내 달라헤스트인가 뭔가 하는 그 말. 숨을 안 쉬어. 나무를 구해 만든다고 다 달라헤스트가 될 수 없잖아. 살아있는 걸 만들어야지. 서울에서 죽은 나무를 구해 만들었으니 죽은 말이 될 수밖에 없지. 그제야 나는 선배가 한 말을 알아들었다. 이 냄새, 솔진도 솔향기도 아닌 그 냄새, 살아있는 나무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였다.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머리가 맑아진다. 향기가 아닌 생명의 냄새. 아까부터 바람에 묻어오던 건 바로 생명의 냄새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엄마가 말하던 에린의 고향이 바로 모라였다. 달라나 지방의 모라, 달라헤스트를 만들고 그렸으면서 나는 모라를 잊고 있었다. 아니, 그분을 잊고 있은 거다. 나는 정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그 모라에서 생산한 칼이어서 모라 나이프라고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렸다. 나는 너무 놀라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얼른 핸드백에서 그 달마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 달마도 그분의 할아버지가 모라 나이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손이 떨렸다. 달마를 만지면서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정신을 추스린 뒤에야 출발했다. 이때부터 나는 우구치로 달려가 선배가 준비해 놓은 춘향목을 싣고 와 달라 헤스트를 만들었다. 물론 달라 나이프로 조각한다. 엄마도 그제야 내가 만든 달라 헤스트를 인정했다. 살아 숨쉬는 게 보인다고 했다. 내가 만든 달라 헤스트를 보면서 엄마는 스웨덴 숲속으로 달려갈 것만 같다고도 했다. 가끔은 그 선배가 만들어주는 카페 마키아토가 그리워서 우고치로 달려갈 때도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목마 달라 헤스트를 모티브로 잔잔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는 읽는 이들에게 스웨덴의 모라의 햇살을 선물합니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김어운 생명소설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 헤스트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